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5선의 중진입니다. 지역구는 인천 계양구고요.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송영길입니다. 예, 앞서서 예고해드렸습니다만 당권 도전이 이번이 이제 세 번째시잖아요. 네. 네. 어떻게 이 당대표가 꼭 돼야 하는 이유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저는 원내대표 도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것도 했다 도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관되게 당대표를 통해 내가 이 당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왔고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그런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성공적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앞서서 홍영표 의원 또 우원식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. 두 후보에 견줘서 이 송영길 의원님의 리더십은 좀 어떤 걸까요? 홍영표 후보님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총괄 상황실장을 했을 겁니다. 예. 우원식 후보님은 총무본부장을 했고요. 두 분이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의 핵심 간부였습니다. 그런데 실패했잖아요. 그때는. 네. 제가 2017년 대선 때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그게 정치는 결과로 말해주는 것이니까요. 그리고 예. 두 분은 문재인 정부 초대 그 다음 두 번 2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내대표를 이미 역임하면서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. 최고위원으로서.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. 이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0%가 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. 기존 쓰던 사람을 또 쓰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송영길의 선택은 민주당 변화의 시작이다. 4.7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위태로운 상황인데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송영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네요. 제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. 모든 게 상대적인 선택이니까 이 두 분은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한 번 이미 했잖아요. 예.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겸임합니다. 그래서 당 지도부 넘버 2입니다. 원내대표가 당대표 다음에. 그분들이 이미 지도부를 구성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대로 가면 그냥 저는 실패하는 거고 그래서 관성대로 갈 것이냐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민생과 개혁이 지금 민주당 내에는 키워드로 지금 부상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이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,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공급 정책이 취약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번 2사 대책으로 80만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수립됐습니다. 이것이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뒷받침해 가는데 문제는 공급이 되더라도 현금이 없는 일반 청년들, 신혼부부들, 우리 무주택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분들이 생애 첫 집을 취득하는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를 풀어주자. 그래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제안이었고요. 그와 별도로 제가 8년 동안 인천시장 시절부터 준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.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 대출 비율을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건데 네, 이 부분이 혹시나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 무주택자 비율이 44% 880만 가구입니다. 그중에 네. 집을 살 의향이 있는 게 약 10%입니다. 그중에 생애 첫 취득자 그리고 지역도 투기 지역과 이것을 분할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. 그 정도의 집값
상승 압력은 집값 오르니까 그러면 서민들은 집 가지지 말고 평생 전셋집이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. 임금 인상하면 물가 오르니까 임금 인상하지 말자는 논리와 같습니다. 급격한 인상은 안 되겠지만 예.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인상해 줘야 되고 물가 통제는 다른 정책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 분들에게 이런 금융을 안 해주면 그냥 그림의 떡이고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서 다 가져가는 거죠. 아무리 공급을 해도. 네. 그 공급 대책만으로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공급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저는 가지고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?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현재 9억 이상한테 적용되는 게 옛날에 1% 정도인데 지금 3.8%까지 늘어났고 특히 서울 지역에 거의 한 20%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그 9억이 사실 시가로 말하면 한 13억 정도 된다 그래요. 공시지가 9억이니까. 근데 그것을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좀 신중히 볼 필요 있지 않느냐. 물론 절대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. 제가 당대표가 되면 쭉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나 저는 5년 이상 65세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90%까지 종부세가 공제가 됩니다. 그런데 5년 이하 3년 이 단위가 현재 사각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제 배분을 활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종부세를 일부 또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의도 하기도 했습니다. 대표 발의를. 종부세 네,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,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예, 지방자치단체가 좀 공시지가 가격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권한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오히려 오세훈 시장께서 재개발 이런 거 하는 바람에 집값 폭등에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특히 서울은 더욱더 그렇죠. 그래서 이런 현상적인 접근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그동안 50년 동안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,000배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이 집값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길어져서 네. 제가 대표가 되고 나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이 표피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는 신용 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사회. 모두 우리가 자기 집에 살든 임대차를 살든 전부 이자를 내고 사는 거거든요. 네. 그 이자 비용이 집을 가진 사람,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전부 천차만별입니다. 같은 삶을 살더라도 수압의 크기가 달라요. 6등급 이하 사람들 10% 이상의 이자를 내고 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? 같이 그렇죠. 돈을 빌리는데 3% 이하의 저금리 시대에. 그래서 적어도 집 문제만큼은 제가 송년길의 누구나 보정 시스템으로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철폐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. 인천시장 때도 그 일을 하셨던 건가요? 하나씩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. 예. 이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요. 그래서 1.0, 2.0, 3.0까지 발전돼 있고 4.0, 5.0으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. 집값의 10%만 있으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자기 집을 살 권리가 있는 집, 누구나 집 3.0이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. 예. 5%로 낮춰가지고요. 4단계, 5단계 지금 경기도 각 도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 워낙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. 좀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. 부동산과 함께 지금 또 최대 현안이 이제 백신 문제잖아요. 네.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 백신의 안전성 문제 또 도입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.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? 우리가 백신은 다 계약은 잘 돼 있습니다. 현재까지. 예. 우리 국민들에게 1차 접종,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로 5월, 2월, 6월 이렇게 3, 4분기 쪽에 돼 있다 보니까
2, 4분기 물량이 좀 부족하죠. 그래서 뭐 보릿고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좀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5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문제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미 정상 대안으로 러시아 스푸트니크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 스푸트니크 GL라파 지금 춘천의 스푸트니크 CMO 위탁 생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예. 이 스푸트니크를 개발한 RDIF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대표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작년에. 네. 저하고 지금 텔레그램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사이이고 엊그저께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를 만나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한미 정상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푸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푸틴 대통령과는 무슨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? 인천 시장 때 2013년도에 크레물린으로 초청이 돼서 오르지나 드루비지라는 국가 우호훈장을 푸틴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. 예. 그 뒤로 한 7차례, 8차례쯤 만나게 됐고요. 또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됐을 때 러시아 특사로 크레물린을 방문해서 같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러시아 백신은 이 스푸트니크 V요.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약 60개 국가가 쓰고 있는데 현재 EMA에서도 이제 임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. 이게 3상 결과가 아직 안 돼 있고 백신 투여 이후로 혈전 문제 같은 이상 그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직 신뢰가 확실히 안 되고 있지만 예. 그래도 이제 앞으로 쭉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미리 이걸 준비를 해놔야 만약에 3상까지 완벽하게 입증이 되고 나면은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.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네.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마스크를 벗은 이스라엘 국민이 부럽다 이런 청취자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좀 백신에 대해서 좀 한미 간에 좀 이 진일보된 그런 좀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한미 간에 우리 동맹 차원에서 잘 협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. 예. 이제 내년 당대표가 되시면 이제 내년 대선에 이제 승리를 위해서 또 나서셔야 될 텐데 사실 2030 이 청년 세대의 좀 민심이 좀 여당에서 많이 떠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. 네. 좀 어떻게 끌어안을 보관을 좀 갖고 계신가요? 제 딸이 31살, 제 아들이 26살입니다. 네. 딱 2030 세대입니다. 아빠의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이야기가 다를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이런 아빠와 같은 민주당 2030 세대가 뭔가 하소연할 수 있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. 네. 그동안 우리가 잘 2030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꼰대 정당 같은 이미지로 비춰졌거든요. 이거를 확 바꾸도록 노력하고 우리 당내에 청년위원회, 대학생위원회, 또 비대학생 20대들 이런 조직에 예산을 제대로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장식물처럼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20, 30대들이 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보다 2030 세대와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네요. 제가 50대 후보 아닙니까? 나머지 두 분은 60대 중반이고 저는 50대 후반인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제 아들, 딸을 대하는 자세로 우리 20, 30대와 만나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20, 30대라고 하면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젊은 의원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초선 의원들이 이제 재보선 참패 이후 내놓은 반성문에 대해서 이 강성당원들의 또 이 좀 비난성 폭탄 문자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?
저는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이 정도 이야기도 안 나오면 죽은 정당이라고 봅니다. 다양한 이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고민하고 반성하는 거잖아요.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네. 반성의 방향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이게 분출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수렴이 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제 열성 당원들의 충정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욕설을 하거나 좌표를 찍어서 폭탄을 막 찍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. 이런 이 열성 당원들과의 관계도 제가 이제 시사타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. 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겠다. 뭐 정치인은 추인감이란 말을 합니다. 씹히는 껌이죠. 그러니까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씹혀주는 것도 정치인의 한 사회 안정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저도 뭐 일베를 비롯한 이런 보수적인 네티즌으로부터 숱의 욕을 얻어먹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.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의 욕설과 비난 뭐 이런 것들 쏟아져 나오는데 뭐 예. 그러려니 하고 해 나가는 거죠.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. 앞으로 이 당대표 경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.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.